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강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강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머지않아 이러한 사태가 종식되고 캠퍼스에서 다시 만날 날을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문제와 지구촌의 빈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 이 세 가지 테마를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요.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가꾸고 그리고 후대들한테 깨끗이 물려줘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목초지의 비극이라고 하는데요. 19세기 영국의 마을에는 공동의 재산인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목초지는 그러니까 양이나 소 이런 것을 놓아 먹일 수 있는 공동의 그 목초, 풀이 자라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각 집에서 보니까 그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이나 그 소를 갖다 더 많이 이제 목초지에 풀어 놓으니까 자기는 더욱더 이득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갖다 양이나 소를 많이 이렇게 목초지에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초지는 황폐화되고 파괴되고 못쓰게 됐죠. 목초지에 의존해서 살고 있던 농민들은 모두 이제 결국은 마을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이제 비극이라는 것이죠. 환경 문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자산인 환경을 제대로 그리고 깨끗이 이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오염시키면 결국은 그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류, 인간들은 큰 곤욕을 치르고 그 피해를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고스란히 받고 결국은 인간은 살기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죠. 환경문제. 우리가 환경문제 말은 많이 하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 때문입니다. 환경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태계 파괴 문제, 오존층 파괴 이런 걸 들 수가 있죠.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대기, 바다 오염.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 고갈 문제, 물자원 우리 막 쓰고 있죠. 그리고 열대림 파괴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 자원도 석탄 자원 흥청망청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부수고 그리고 더럽히고 그리고 마구 써버린다는 것.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공기오염이 심한 나라가 중국으로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실상은 인도입니다. 인도가 가장 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기 힘든 나라죠. 인도, 중국,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특히 인도 뉴델리 심각합니다. (2018년도)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는 뉴델리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평균 기대수명이 10년 정도 짧아진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1년 8개월이고요. 우리는 1년 4개월 정도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참 심각하죠. 초미세먼지 속의 타지말, 인도의 유명한 관광지죠. 참 이거 이렇게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중국의 대기 오염입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죠. 석탄 이런 거 많이 떼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옆 국가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세계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이렇게 농도를 보겠습니다. 인도, 뉴델리, 파키스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선두에 서 있죠. 우리도 서울도 있네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좋네요.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도 안 되는 크기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물에 바다에 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플랑크톤이나 뭐 고기들, 물고기들이 이걸 먹게 되죠. 나중에는 이게 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물을 마시는, 그리고 이런 그 물고기를 섭취하는 인간들 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은 인간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보십시오. 아기, 물고기죠. 그 아기.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생수 물병입니다. 이걸 통째로 아기가 삼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 아기 몸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녹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기가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것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기의 그 살로 있지 않습니까? 살에 다 침투하겠죠. 그 아기 탕이나 뭐 아기 뭐 회를 먹으면 다 이게 우리도 플라스틱 섭취하는 거게 되겠죠. 인간이 이렇게 플라스틱 생수병 버리면 결국은 인간이 그걸 먹게 되는 거죠.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한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참 심각하죠. 환경은 반드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동물한테 보복을 하게 마련이죠. 동물은 환경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죠. 환경을 오염시키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자는 인간입니다. 인간.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 환경 난민은 4,200만 명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종교적 박해나 종족 간 분쟁 등 전통적 개념의 난민은 2,7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무려 4,200만 명의 종교나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의한 난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난민은 2050년경 되면 10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 떠돌아다니게 되겠죠. 자기가 살 곳을 갖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되겠죠.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리고 떠돌아다니면 주변 나라들하고 분쟁이 되겠죠. 누가 이렇게 남들 받아들이겠습니까?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섬 두 곳이 이미 바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50년경이 되면 섬 대부분이 바다 아래속으로 잠기게 됩니다. 이런 데가 많죠.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이제 자꾸 넘치겠죠. 차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들 어떻게 삽니까? 다 이민을 가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민 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경제적 근거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는 몰디브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이제 몰디브도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 바닷속으로 이렇게 잠겨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신혼여행 가야 되겠죠. 환경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원과 환경은 모든 인간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그 양은 한정되어 있고 일단 파괴되거나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원은 지리적으로도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소하죠?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석유나 석탄, 다이아몬드, 금. 환경 문제는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고 그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되는, 넘어간다는 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국가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도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있죠. 환경 문제는 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한 기아 문제, 환경 난민 문제, 물 부족 등을 일으키므로 국제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생되고 파생되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 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판이하죠. 후진국들은 환경 문제의 원인을 갖다 수백 년간 환경을 파괴해온 선진국들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모든 책임을 후진국한테 묻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과도한 자원 소비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 주민은 후진국 주민보다 15배의 종이, 그리고 10배의 철, 12배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선진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흥청망청 많이 쓰는 거죠.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국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진국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환경 문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서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후진국들이 지구 오염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후진국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이 과도한 에너지 자원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후진국의 환경 오염 감소 노력을 지원해 줘야 된다. 후진국과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환경 규제 장치의 강요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면서 풀코스 식사에 디저트 먹을 때쯤 초대해놓고 밥값은 똑같이 내라는 식으로 선진국들이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후진국들을 갖다 취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선진국들은 환경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후진국 스스로가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후진국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후진국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니까요. 그리고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선진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국인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등 후진국 스스로 좀 노력하라. 이런 게 선진국의 입장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 서로 간에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죠. 서로 내 탓이니 네 탓이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이 크지만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후진국들,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같이 해결해야 되겠죠. 이 문제는. 사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 안에 모여 살아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다.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죠. 테슬라의 스페이스 X 타고 행성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렵죠.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고민하기보다는 함께 잘 살아나갈 방법을 궁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의 더욱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선진국, 후진국 같이 이렇게 환경 문제를 힘을 합해가지고 지혜와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같이 해결해야 될 공동의 과제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요원할 것입니다. 후진국의 환경문제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진국들은 그렇죠. 우선 개발이 우선이죠. 환경보다는 다른 가치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환경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전에 박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울산공단 시찰하면서 굴뚝에서 나오는 그 매연 있잖아요. 매연 냄새를 맡으면서 뭐 이렇게 상당히 좋다 이러면서 기분이 좋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급선무니까 뭐 환경 문제 되돌아볼 여유도 없었죠. 공장 굴뚝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좋은 냄새로 뭐 이렇게 느꼈겠죠. 그 쾌쾌한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판명이 다르죠. 보십시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중국이 1위입니다. 현재는 2위는 미국이고, 중국이 뭐 전방위적으로 뭐 거의 전 세계의 공장 굴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 떼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이 1위 있었어요. 중국은 8%. 미국이 이 당시는 뭐 세계 경제를 뭐 지금도 그렇지만 주도를 했으니까요. 세계의 공장 있었으니까요. 중국처럼 산업화에 늦게 나선 국가로서는 기후변화에 그러니까 환경 문제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뭐 개발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의 책임을 같이 하자는 것은 좀 뭐죠? 불공평하다. 지금까지 환경을 오염시킨 나라들이 선진국들 아니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나는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뭐 이렇게 환경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중국 등 후진국의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국들은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면 협약에 규정된 조치들을 따라야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국내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둔화되고 뭐 경제에 상당한 침체를 초래하겠죠. 환경 기준을 다 지키면 있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설비도 이렇게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국제환경협약을 거부하면 선진국으로부터 뭐 기술이나 이렇게 뭐 시설 지원 받지 못하죠. 재정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규제 대상 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선진국들이 이렇게 수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진국들의 환경 문제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의 실제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존층 파괴 문제입니다. 오존층 파괴 심각하죠. 오존층이 열버져 가지고 남극, 북극 오존층에서 구멍이 이렇게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구멍이 자꾸 넓어지죠.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인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죠. 피부암 이런 게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육지와 해양 생물도 살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들이 살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인간들은 이런 육지와 해양 생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오존층 문제는 그래도 잘 해결됐습니다. 미국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 냉매죠. 냉매.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그 생산을 1995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을 완료했어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은 환경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사례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원인은 그거죠.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 때문이죠. 해결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교토 의정서를 체결했어요. 근데 이게 뭐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지
하지 않거나 탈퇴해가지고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들 보십시오.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도 꽤 하네요. 6억 1천만 톤.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아니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들이죠. 그러다가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됐죠. 근데 이것도 이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등이 이제 비준을 하지 않았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지켜질 리가 없죠. 참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참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좀 다르게 고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고 부통령은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도 받았죠. 지구 온난화에 대처한 현대 인류의 태도를 끓는 냄비 속의 깨구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데 인류가 제대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고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은 책자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책자 내용을 보면 지구 온난화의 진행 속도와 그 영향력의 심각성을 경고한 것이 골자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게 좀 과장되고 그런 면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대로 이렇게 또 심각성을 경고한 면에서 의미가 있는 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는 인류의 생명과 지구의 안위를 이제 위협할 것이며, 우리는 결국 평생의 생존 터전과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방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음은 환경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에 중독된 현대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유는 산업의 쌀이죠. 우리 석유 없이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나 비료 이런 것도 다 석유지 않습니까? 화학고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제품 다 석유에서 나오죠. 석유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겠죠. 근데 석유에 너무 의존하니까 중독된 인류도 있지 않습니까? 석유가 뭡니까? 석유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 생산이 되는 거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순으로 이산화탄소 생산량이 많습니다. 석유를 펑펑 많이 쓰는 게 결국은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30여 년 전에 비해 지구의 온도는 평균 0.7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미열을 앓고 있는 상태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구가 앓고 있는 미열을 낮추지 않으면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렇게 쓰는 거, 사용하는 거 양을 줄여야 하겠죠. 다음은 방기세, 트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온실가스 증가의 약 15%가 축산업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 소, 돼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르는 과정에서 메탄가스하고 아산화질소 이 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온실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생됩니다. 그리고 목초지 조성을 위한 벌채로 산림이 파괴되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갖다 흡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처리해야 된다. 과연 소방기에 세금 부과하는 거, 소트림에 세금 부과하는 거 효과적일까요? 실제로 추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덴마크, 그리고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도입을 했습니다. 덴마크하고 뉴질랜드는 추진만 하다가 이렇게 그만뒀고요. 참 이 문제, 소는 그럴 겁니다. 소, 양, 돼지는 내가 무슨 죄인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축사는 또 이런 심각하다는 것이죠. 온실가스 발생했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84년도에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서울에 광화문 있지 않습니까? 중심지죠. 거기 이제 종로서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의 1층에 태극당이라고 유명한 빵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지금과 같이 맥이나 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햄버거 가게가 없었죠. 그런 햄버거 가게는 88년도 서울올림픽 계기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빵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먹는 게 지금 말하는 팥빵이나 이런 거죠. 그리고 소보루나 그런 거겠죠. 그리고 크림빵. 그걸 갖다 이제 쟁반에 이렇게 담아 가지고 옵니다. 쟁반에 담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유 한 컵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면 빵 다 먹고 우유 다 마시고, 그러면 또 쟁반하고 그 우유 컵은 이제 반납할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도 환경오염될 일이 없죠. 우유 컵은 씻을 거고 쟁반은 또 닦아가지고 다시 또 쓸 거 아닙니까? 다음 손님을 위해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맥이나 버거 이런 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나면 종이, 그리고 빨대, 그리고 콜라나 사이다 컵, 거의 한 보따리 나오죠. 그만큼 우리 생활이 환경 오염시키는 생활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는 생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마시는 커피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 일회용 컵 쓰고 있습니까? 플라스틱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도 잘 하지 않고요. 생활 습관을 변경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첩경일 것이고 녹색 생활 실천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린 라이프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절약과 내 피부의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로크펠러는 석유를 악마의 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악마의 눈물을 닦아야 할 때는 석유 소비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마구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악마가 우리한테 반드시 보복하겠죠. 그리고 서머타임 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본, 중국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머타임 제도 도입하면 우리가 전기 절약할 수 있죠. 조명 있지 않습니까? 조명에 들어간 전기를 덜 쓰게 되니까요. 푸짐한 상차림의 음식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 상당히 이렇게 상차림이 건하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경제적 손실만 연간 15조 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생산하고 제대로 먹지 않고 또 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이거 처리하는데. 육식 위주의 상차림을 지향할 필요가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있지 않습니까? 얘기했죠? 소나 양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돼지,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이런 온실가스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육식을 좀 줄이면 이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몸에도 좋을 뿐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국가의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을 보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죠. 서구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꽤 되죠. 다음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더욱더 늘어나겠죠. 일본은 그에 반해서 좀 적습니다. 일본은 뭐 회 많이 먹고 야채 많이 먹고 뭐죠? 콩, 낫또 이런 거 많이 먹죠. 우리도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운동가 툰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소녀죠. 뭐 참 트럼프하고 환경 문제 관련해 가지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 소녀가 이렇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 방치하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류는 큰 재앙을 맞게 된다고 이렇게 강력 경고했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말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소녀의 절규를 갖다 기담아 듣고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대단한 소녀입니다. 툰베리의 유엔 연설 내용입니다. 2019년도 9월달인데요. 세계 지도자들은 환경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행동은 하지 않는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대멸종 위기 앞에 서 있는데도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들을 향해 있다.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그림은 폴 시나크의 평화의 시대 그림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깨끗하고 안정된 느낌을 줍니까? 깨끗하고 맑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를 유지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만 사는 세상 아니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지구죠. 환경을 파괴하면 환경은 인류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말고 인류 공동의 자산인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하여 계속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역량, 지혜, 기술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주변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계속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육류 소비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을 갖다 좀 필요한 만큼만 요리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품 줄이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와 국제정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중요하죠. 석유, 석탄, 원자력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에너지 없으면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가죠. 사람 몸에 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에너지 문제 있으면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이 곤란하죠. 군사력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죠. 탱커, 전투기, 에너지 없으면 어떻게 가동도 할 수 없죠. 에너지 확보가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게 생명선이니까요. 생명선. 그리고 희소하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갖기를 다투게 되는 거죠.
독일과 프랑스 간 오랜 갈등 관계의 핵심은 석탄 때문에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도 미국이 일본의 석유에 대한 검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도 석유가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남중국해 이것도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석유 수송이죠. 그 다음에 해저 지하자원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하죠.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때문입니다. 이것의 국제정치 함의점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자립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미국 스스로 에너지 공급 국가, 석유 천연가스가 되면서 미국의 전략적 위상과 능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대한 미국의 에너지 의존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졌어요. 중동 개입에 미국이 주저하고 있죠. 사우디, 이란 이런 나라들이 예전같이 힘을 못 쓰죠. 특히 수출액의 3분의 2가 에너지 수출인 러시아는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 등락에 따라 경제가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위상이 약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수출 안되면 러시아 경제가 휘청하겠죠. 미국이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니까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러시아를 견제하고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면 러시아는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이전에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유럽 지역에 유럽 국가들에 공급했어요. 이거 가지고 유럽 국가들을 많이 애를 먹였죠. 공급 가격을 올린다든지 제대로 공급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많이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이죠. 이제 그런 시절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지구촌 빈곤 문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빈곤 문제. 세상 사는 곳 어디나 빈곤 문제가 있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촌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문제라고 합니다. 남북한 문제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 지역은 좀 못 살고 북쪽 지역은 좀 잘 사는 그런 구분 때문에 남북 문제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빈부 차이는 때로는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거나 국제체제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해왔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빈부가 이렇게 국제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구촌이 생산하는 부의 80% 정도를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선진국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4분의 3이 20%만을 소비하는 실정입니다. 불공평하죠. 불공정하죠. 남북 문제의 전개 양상을 보겠습니다. 기원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에 의해서 국가 간 빈부의 격차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비슷했죠. 잘 사는 나라들 크게 잘 사지 않고 못 사는 나라들도 크게 못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전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잘 사는 계층, 지주, 귀족들하고 일반 그 농민들, 백성들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었죠. 지금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잘 사는 나라들은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못 사는 나라들은 얼마나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산업혁명을 이뤄가지고 국가가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격차가 크게 벌어났죠. 지금 보십시오.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들하고 후진국들, 못사는 나라들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천양지차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은 산업국가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그 식민지 개척해가지고 뭐 자원 뭐 이렇게 막 노동력 착취했죠. 더욱더 부자가 됐어요. 그에 반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유럽 산업국가들의 원료 공급지 및 상품 시장으로 전락했어요. 비극이죠. 이런 남북 문제 해결 움직임은 195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어요. 55년도에 반둥회의, 인도네시아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반둥에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제3세계의 공동의 운명과 발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공동전선 형성을 선언했어요. 이것이 촉발이 됐습니다.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60년대 초에 비동맹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비동맹 운동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몇몇은 살아있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성은 크게 떨어졌죠. 제3세계 단합 목적,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출범했습니다. 근데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주의 쪽으로 경도됐어요.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줬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3세계의 문제에 대한 집단적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어요. 비동맹 운동, 인도네시아, 북한도 참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죠.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비동맹 운동의 그 시초가 된 반동회의 모습입니다. 발단이 된 거죠. 근데 남북 문제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저발전 문제는 국제 경제의 구조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저개발 국가의 자체 문제다. 저개발 국가들은 자본이 부족하고 생산성과 기술도 낮고 뭐 사회 간접 자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것 때문이다. 그에 반해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 문제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종국적으로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부가 이동할 것이다. 달콤한 말이죠. 그렇지 않겠죠. 고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부가 이동합니까? 아니죠. 궤변입니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이 선진국의 발전 경험을 따름으로써 선진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거 안 되겠죠. 뒤따라가가지고 퍼스트 무브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진국을 따라잡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후진국들은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합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건 선진국의 입장이죠. 선진국의 이익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죠. 그에 반해서 후진국들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종속이론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이제 남미에서 발전했습니다. 이 이론은 남미의 발전이 더딘 원인이 남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남미 국가들과 선진국들의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후진국들한테 불리하다. 그렇죠. 자유무역하면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은 뭐 고가의 제품, 기술을 후진국들한테 팔죠. 후진국들이 팔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원밖에 없죠. 자원, 그것도 제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싼 값에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 간 무역 조건이 불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득이 되죠. 그리고 국제금융체제도 후진국의 저발전의 원인이다. 다국적 은행들은 저개발국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외채죠. 외채를 차관을 제공하면서 금융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렇죠. 비싼 이자를 지 않습니까?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후진국의 경제 구조를 갖다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죠. 후진국이 저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서 이탈하고 사회주의 국가 간의 블록을 형성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를 통해 발전하거나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지향적 발전 노선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정수옥이론의 주장입니다. 정수옥이론 한때 80년대 우리 대학가에 아주 크게 유행했죠. 대표적 학자입니다. 안드레 쿤더 프랑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칠레 아이엔데 정부의 그 자문 역할도 맡았습니다. 우리 운동권 386 운동권들이 정수옥이론에 심취했었죠. 지금도 아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 영향이 남아있죠. 정수옥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계는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페리페리, 주변부 국가, 그리고 코어, 핵심 국가, 그리고 세미 페리페리, 그럼 반주변부 국가. 코어는 뭡니까? 선진국들이죠. 이거는 페리페리 주변부 국가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못 사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핵심 국가, 선진국들은 이런 주변 국가들한테 상품을 수출하죠. 그에 반해서 이제 후진국들은, 주변부 국가들은 선진국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자원을 갖다 이렇게 수출하게 되죠. 종속된다는 것이죠. 상품 가격은 비싸고 자원 가격은 낮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상품은 부가가치지 않습니까? 자원은 그런데 그대로 부가가치가 거의 없죠. 그리고 제값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세미 페리페리가 있습니다. 반주변부 국가. 이것은 우리 홍콩 이런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대만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신흥공업 국가들입니다. 근데 종속이론은 이 나라들을 세미 페리페리가 이제 반주변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이유를 갖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단점이죠. 시사하는 말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세계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제3세계는 그 신국제경제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집단적 힘의 행사를 갖다 추구했죠. 그것이 나타난 게 뭡니까? 유엔 무역개발회의입니다. 웅크타트 1964년도에 창설됐습니다. 우리도 이 기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죠. 77개 저개발국가들이 무역과 재정 문제 그리고 개발 문제를 선진국들과 협상하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했어요. 선진국들한테 이렇게 새로운 국제무역제도 확립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국제경제질서를 구축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일체 상품의 가격을 안정화시켜달라. 상품을 가격이 오락가락 내리지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값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채 문제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요. 웅크타트의 엠블렘입니다. 우리 경제발전에 큰 상당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이렇게 기구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존재 가치가 많이 이렇게 약화됐습니다. 선진국들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단합돼 가지고 요구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들도 호응할 수밖에 없죠. 1974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신국제경제질서가 채택됐습니다.
마지못해서 이렇게 호응한 것이죠, 선진국들이. 그때는 이제 그 제1차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오페크 국가들이 석유 자원을 갖다 무기화로 했죠. 그러니까 선진국들도 이들 그 국가들의 제3세계 국가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응을 했었어요. 만약에 호응하지 않으면 석유 수출을 금지한다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신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은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선진국들은 뭐 그랬죠. 부정적이죠. 이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니까요. 저개발 국가들 내에 또 분열이 있었어요. 단체 행동을 하기 어렵죠. 저개발 국가들도 여러 가지 유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유국, 그리고 뭐 신흥공업국, 그리고 아주 뭐 제대로 개발 안 된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석유 위기가 이제 진정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오페크의 이제 선진국에 대한 압력 효과도 점차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제3세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만무하죠. 물론 선진국들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적개발 원조라고 우리 ODA라고 그러죠. 계속 이렇게 후진국들한테 도와줬어요. 제3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와줬는데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아요. 유엔이 제시한 그 공적개발 원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 총소득 대비 0.7%인데 이걸 넘어서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 착한 나라, 유럽의 강소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밖에 없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착한 나라들이죠. 북유럽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도 뭐 앞서습니다. 0.14%. 지금도 이거 크게 요 정도입니다. 미국은 0.17%. 근데 액수로는 세계 1위죠. 310억 불이니까요. 0.7%까지 올리라는 것이죠. 유엔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올리겠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부를 하겠죠. 선진국들은 무조건적인 원조적의 점차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뭐 그렇게 뭐 제3세계 국가들한테 지원하는데 우호적이지 않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적개발 원조로 지원해준 네팔 병원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그 공적개발 원조의 목표죠. 상당히 좋죠. 이런 것은 규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지만 큰 도움이 되겠죠.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우리 서울의 장충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건설해 준 겁니다. 그 당시 필리핀이 그 당시는 그 뭐 상당히 잘 살았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있지 않습니까? 국가별 공적개발 원조 규모입니다. 규모는 크죠. 미국이 310억 달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선진국들이죠. 우리는 19억 달러.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개발 원조 비율. 미국은 상당히 낮죠. 여기 있습니다. 미국 0.17%니까. 우리는 0.14%이지 않습니까? 0.7%가 이렇게 유엔이 목표치라고 그랬죠. 넘어서는 나라들은 이렇게 착한 나라들, 북유럽에 특히 있지 않습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죠. 착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소국가들. 우리의 공적개발 원조 지원국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많이 지원합니다. 베트남, 몽골, 앙골라, 인도네시아. 후진국들이 이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액수도 적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원조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줌이 쓰지 않습니까? 원조 저항국들이 조건을 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진국들의 다른 지출,
군사비 지출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액수가 적다는 것이죠. 조건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은 군사비가 7천억 달러 되죠. 근데 그 공적개발원전은 310억 달러예요. 상당히 적죠. 인색하죠. 그것도 현재 전반적으로 원조액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죠. 공력들이 국내 문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북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 이 문제는 질병과 내전 그리고 난민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지구촌의 골칫거리입니다. 그렇죠? 빈곤 문제가 이렇게. 금융광대국과 금융약소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등 거대 투기 자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을 때는 남북 문제의 새로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더라고 하죠. 정보 산업과 인터넷 등의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기존 남북 간의 불균형을 고착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디바이더, 코로나 격차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잘 사는 나라는 더욱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나라는 더욱 못 살게 되고 잘 사는 계층은 더욱더 부를 축적하고 못 사는 계층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의 빈곤층 인구입니다. 뭐 알겠죠? 이렇게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아프리카 대부분이 그렇죠. 전 대륙이지 않습니까? 검은 대륙이. 다른 대륙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남미, 중남미가 좀 그렇고요. 아시아 일부 지역이 그렇고. 이쪽에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유럽 국가는 빈곤층 인구가 상당히 적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헤지펀드의 위험성 풍자하는 완통입니다. 헤지펀드 참 위험하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투기자본이죠. 투기자본. 국제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투기적인 성격을 가진 단기자본입니다.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취약한 경제구조를 취약한 금융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갖다 이렇게 상당히 경제사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외환사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제어를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뭐 타이거 펀드, 롱텀 캐피탈. 제어가 안 되죠. 탐욕에 불타있죠. 헤지펀드는 국제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투기적 성격을 갖는 단기 자금입니다. 특징은 복잡한 파생 상품들을 활용함으로 자신의 자금보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금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이 자금 운용 규모로 인해서 시장의 상황을 결정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 회장입니다. 대표적인 이렇게 헤지펀드 소유자죠. 디지털 디바이드, 놀리지 디바이드. 최근에는 코로나 디바이드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디지털화된 디지털의 선도적인 나라들은 지식과 데이터를 가지고 번영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화를 선도하고 그리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선도한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그에 뒤처진 나라들은 있지 않습니까? 지식, 정보 부족하죠? 정보가 안 돼 있죠? 결국은 가난에, 빈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 나라들은 어떡합니까? 주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질서에서 고립되고 소외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상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디지털, 그리고 지식,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빠르게 이렇게 이쪽에 서야 되겠죠. 디지털이나 널리지나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빈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발전하고 번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뒤처지면 결국은 빈곤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겠죠. 우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의 자원을, 재원을,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구촌의 빈곤 문제와 국제개발 협력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국제사회 과제 및 한국의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화두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않습니까?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국제사회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쟁, 인구, 식량, 에너지, 환경 문제,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심각하죠. 대량 살상 무기, 북한 핵, 중동 국가들에 있지 않습니까? 생학 무기, 인권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죠. 2차 대전과 냉전의 원인이 되었었어요. 논란이 많죠. 인권 문제, 인권을 침해하면 인도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에 반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권이 존중해줘야 되고 내정에 간섭하면 안 되니까 주권 절대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 팽팽하게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도 민주화되지 않은 국가가 3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빈곤 문제, 남북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북반부와 남반부의 경제적 격차 문제. 남북 문제는 일본 언론인이 2차 대전 직후에 사용했습니다. 보니까 공업 선진국가들은 대부분 북위 30도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농업 후진국들은 적도에서 북위 3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위치한 나라들은 남쪽에, 북쪽에 위치한 나라는 북 잘 살고 이쪽에 그 남쪽에 위치한 나라들은 못 살고 있다. 이거 보고 이제 남북 문제라고 지칭해가지고 이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이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왔죠. 지금 외국인이 전체가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죠. 소수민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소수민족 문제 우리는 괜찮지만 중국, 인도, 러시아 심각합니다. 소수민족은 문화 동질성을 서로 느끼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민족 정체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권을 가진 정치 조직을 가지지 못한 경우의 인간 집단을 말합니다. 중국은 56개, 시베리아에는 100개 소수민족이 있고 인도도 5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전 세계 민족은 3천여 개나 되는데 국가는 200여 개 국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0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지금 독립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 국가에 이렇게 3천여 개 민족이 꾸겨서 막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소수민족 탄압 사태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떠돌고 있죠. 시리아, 이라크, 또 터키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죠. 이란에도 있네요. 쿠르드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힝야족, 미얀마에 있는 족입니다. 이 학살했죠. 미얀마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15,000명인가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신장 위구르족 있지 않습니까? 이 100만 명, 전체 인구가 한 위구르족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10분의 1인 100만 명을 갖다 이렇게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 시한폭탄이죠. 인도주의적 개입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치하면 안 되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결론은 뭡니까? 세계 공존 질서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주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죠. 이게 뭐 당연하죠. 당연한 말을. 근데 쉽지 않겠죠. 이 해결하는 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됩니다. 서로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실성 있는, 현실에 맞는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우리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한마디로 중견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견국가. 많이 발전했죠. 이전에 비해 가지고. 해방 직후 있지 않습니까? 60년대 뭐까지 해도 상당히 뭐 어려운 나라였었죠. 진짜 존재 가치가 아주 뭐 미미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한국은 전 세계 인구의 0.8%, 군사비의 2%, 그리고 국내 총생산의 그 1.4%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세계 질서 창출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이런 그리고 유럽 국가들 같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에 반해서 자유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세계 질서 개편을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부 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국력이 신장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체의 힘으로는 이렇게 세계 질서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동맹관계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적 유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점이죠. 동맹관계나 경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방역 문제도 상당히 잘했죠. 이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미 일중의 국내 총생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녹색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은 20초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국내 총생산이.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 13조 한 5천억 달러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한 5조 달러 됩니다. 5조 달러. 우리는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작도 이들 나라에 비해 가지고는 미국, 중국, 일본 군사력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정확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평가 기간마다 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 11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기관에서는 좀 더 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정도로 10위 내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죠. 뭐 군대 규모 뭐 그리고 군사비나 뭐 경제력 규모 이런 거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의 면모를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를 했습니다. 2008년도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금융위기 때죠. 이때 G20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기여했고요. G20 정상회의도 주최했습니다. 금융면에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는 것이죠. 국제개발협력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원조를 제공받는 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과로 바뀌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죠. 녹색 성장과 기후변화 부문입니다. 인천 송도에 녹색 기후기금을 유치했어요. 유엔기구죠.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그 유엔기구의 본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안보면에서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했어요. 2012년도죠. 우리 서울의 코엑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때는 주로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대부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의 없었고요. 다음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제경제 및 방역 부문에서 지금 올해 그 9월 달에 G7 플러스 4개국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죠. 미국 주도로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호주, 인도, 러시아가 초청받았죠. 한국의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보장 그리고 교역입니다. 교역. 안전보장. 우리 국가 안보. 동북아 안보. 그리고 무역이죠. 교역은 경제 있지 않습니까? 이를 갖다 이렇게 접점으로 해서 국제사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적응했죠. 특히 경제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했죠. 중견국가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세계 공동체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율권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국제화, 세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가치죠. 다음은 국제 경쟁력을 정대하는 것입니다. 번영이죠. 번영. 경제적 번영한다는 것이죠. 민족문화 동질성의 회복 및 유지 발전입니다. 이건 통일입니다. 통일. 남북한 통일 있지 않습니까? 장기 전략, 궁극적 전략이죠.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 견제는 안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보, 경제 번영, 통일.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지, 패권 경쟁 시대에서의 자주와 동맹,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박사의 책자에 나온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문제에 대한 자율성이 신장되었지만 동북아 지역 상황에서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미어 셰이머 교수는 한국은 강대국 정치가 주도하는 세계에서 전략적 기동관이 거의 없으며 세력이 미약한 희생자로서의 자국의 운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좀 부정적인 시각이죠. 우리의 딜레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줄 능력을 심각히 제약하는
동북아 지역 안보 환경을 적절히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의 중요성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필요한 전략 환경을 적절히 보장해 줄 후원 국가와 공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은 장기 전략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전략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량도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이어서 갖다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힘이 없으면 있지 않습니까? 힘센 나라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4개국 관계를 보겠습니다. 한미 관계. 방위 분담금 아직 협상 체결 안 됐죠. 그리고 미국이 한번 우리나라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면 큰 파장을 일으키겠죠. 잠재적 갈등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징용배상 판결 집행 문제가 지금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역 보복 철폐 문제, 이것도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본이 계속 거론하고 있는 과거사, 독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참 해결하기 힘들죠. 특히 한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적대적 관계로 바뀌었어요. 해결해야 되겠죠.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죠. 더 이상. 한중 관계를 보겠습니다. 사드 문제. 이것 때문에 중국이 계속 불만을 표명하고 있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중국이 크게 반발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있지 않습니까? 사드 이상의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4개국 회의를 초청했죠.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가한다고 그랬죠. 참가하게 되면 중국이 불편하겠죠. 불만을 표출하겠죠. 이 회의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는 회의지 않습니까? 중국이 곱게 볼 리가 없죠. 우리의 참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한러 관계입니다.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자꾸 우리 쪽으로 오고 있죠. 우리 방공 식별교육도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러 관계는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하고 비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남북한 관계 보겠습니다. 북한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 하고 있죠.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휴전선에서 총격 도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김여정 있지 않습니까? 북한 당 부위원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서 개성공단도 철거할 수 있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폐지할 수 있고 남북 군사 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안쓰러울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호응을 안 하죠. 심지어 우리를 갖다 무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의를 몰라주죠. 남북관계 개선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손뼉도 마주쳐야지 이렇게 소리가 나죠. 손도 마주쳐야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방적 원사이드 그런 구애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주변 4대국 간의 관계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런 세 가지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하는 것, 지금과 같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중국과 같은 또 다른 안전보장국가를 찾아 나서는 것.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중국적 기조로 흐르고 있죠. 독자적인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예컨대 핵무기 보유 같은 것, 이것도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어느 선택을 해야 될까요? 2번, 3번은 현재 현실적 여건을 보면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 큰 일이 일어나겠죠.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닌 또 다른 대안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왜냐?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패권을 계속 가질 거니까.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판단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 신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며 가장 헌신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략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많이 컸지만 미국이 그래도 가장 믿을만한 국가죠. 우리의 국익은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비교하여 훨씬 막강할 것이며 선도적인 수출국가로서 한국이 번영하도록 해준 개방적이며 자유주의적인 글로벌 질서를 지속 보장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적어도 2045년까지는 세계 패권을 지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제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국가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우리 경제 번영 이룰 수 있다는, 계속 이렇게 이룰 수 있겠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국 보십시오. 중국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줄 또 다른 대안이 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열정뿐만 아니고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중국에 기댄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희망적 사고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을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중국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다가선다는 거, 참 위험한 행보입니다. 주변 강대국들과 비교한 국력 열세를 고려해보면 한국이 스스로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갖다 유지하는 게 우리의 나갈 길이겠죠.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하고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특히 남북 통일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죠, 우리한테.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기조를, 이런 원칙을 갖고 이렇게 주변 4대 국가의 외교 관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 통일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문제를 보겠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주변 4대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남북 통일 목표를 자유시장 원칙을 수용하는 통일된 민주한국의 구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없어야 되겠죠.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달성되는
자주적인 남북 통일을 지원하고 있어요. 중국은 자국의 우호적이거나 적어도 적대적이지 않은 통일 한반도를 추구합니다. 중국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미동맹 폐기를 선호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이 축소되거나 조정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뭡니까?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통일하라는 것은 무력 통일이나 흡수 통일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주적인 것은 뭡니까?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중국의 입장입니다. 일본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은 자국의 우호적이면서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 일본 안보에 위협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한미 동맹 유지를 지속 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통일에 우호적이지 않겠죠? 통일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 많이 할 겁니다. 자기들 과거에 한 일이 있고 또 통일 한국이 되면 일본의 큰 정쟁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겠죠. 일본의 국익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통일 남북 통일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우리 한반도에 수출하는 문제, 특히 우리 쪽이지 않습니까? 북한에 전력 공급하는 문제, 남북한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 연결하는 문제. 그 대신 러시아가 목리는 부릴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 자기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의장을 넘어서 자기들의 입장을 갖다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는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남북 통일 과정에 대항하여 자국 이익을 주장할 능력도 제약되고 의지도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로 유럽 지역에 자기들 정책 구사하는데 한반도 통일을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상역국들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죠. 그럼 우리의 주변 4대국 대상 통일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전제는 무엇입니까? 주변 4대국은 남북 통일 이후의 불확실성보다 한반도 현상 유지와 안정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뭐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변화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상이 바뀐 것은 안 좋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통일된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기울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또 미국에 기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미국도 원하지 않겠죠. 중국도 마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 통일은 미국의 적극적 지원과 중국의 암묵적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죠. 중국도 암묵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중국이 통일에 대해서 많이 우려할 것이죠. 국경 문제, 그리고 조선적 문제, 경제 문제, 군사 문제, 상당히 중국은 통일 한국이 버거운 문제겠죠. 보였겠죠. 주변 4대국 간의 협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 남북 통일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지금 특히 미국하고 중국이 대립되는 사항은 남북 통일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죠.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남북 통일 과정이 시작될 때 미국이 한국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을 것은 미국밖에 없죠. 특히 군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북한 지역 평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북한 지역으로 중국군이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되겠죠. 경제, 통일비용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차관이든지 있지 않습니까? 외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돈을 받을 수밖에 없죠.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중국이 북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남북 통일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그 통일 반대 그런 입장을 갖다 극복해야 되겠죠. 중국은 한반도가 우리나라 위주로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거세게 이렇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통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본과 러시아의 지원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이 두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통일에 반대하겠지만 중국보다는 덜 하겠죠. 러시아는 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국내 세력. 국내 세력은 뭡니까? 남남 갈등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한반도 세력, 남북한입니다. 남북한. 동북아 세력. 주로 중국, 일본이죠. 러시아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세력 있지 않습니까? 주변 4대국 플러스 EU 뭐 다 있죠. 포함되는 거죠. 이들 모두가 남북 통일이라는 단일 목표를 추구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남북 통일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통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기요합니다. 이 핵심적인 관건적 요인이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미 외교협회 스나이더 박사의 주장 내용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죠. 우리의 전략적 원칙은 그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국가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국익. 이기는 자의 편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더 센 나라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선택은 냉혹한 현실주의의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적 접근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치 지도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승리할 편에 서야 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분간 미국 주도의 세상 계속되겠죠. 그 편에 서야 되지 지는 쪽에 편들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국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시아 관여를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자꾸 고립주의로 회귀하려고 그러죠. 아시아에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일본의 역할이 커지는 형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계속 관여하도록 좀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주 국방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안은 우리의 핵무장입니다. 핵무장. 논란이 많죠. 우리 스스로 자위력을, 방어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선책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더 확실히 보장받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통일 전략을 보겠습니다. 한반도 통일 방정식은 이렇게 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 통일은 통일을 원하는 한국의 힘과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미국의 힘이, 그리고 지정학적 국제정치 구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불편해하는 중국과 일본의 힘,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북한의 힘의 합보다 훨씬 클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미국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 북한의 힘보다 훨씬 클 때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통일 전략을 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통일의 원심력을
약하게, 그러니까 국제 사회의 힘을 약하게 했지 않습니까? 통일을 반대하는 국제 사회의 힘을 약하게,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통일의 구심력을 강하게, 남북 통일을 이룩하려고 하는 우리 내부 그리고 남북 간의 구심력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론입니다. 참고로 비스마르크,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통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스마르크, 철혈재산이라고 불리죠. 퍼러시아 통일 전략 관련 연설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퍼러시아의 지위는 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힘. 퍼러시아는 힘을 집중시켜야 하며 유리한 순간이 올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오늘의 심각한 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은 철과 혈인 것이다. 철 무엇입니까? 무기라는 것이죠. 군대, 군사라는 것이죠. 혈 뭡니까? 국민의 희생이라는 거죠. 노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의지와 노력과 희생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예, 이 시와 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꽃길만 걸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닥칠 것이고 어려운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일을 잘 극복하고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 대추처럼 여러분들도 닥치는 곤란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영광의 세월이, 영광의 행복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매 시간을 갖다 알차게 보냄으로써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행복한 장래를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투와 행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